자, 선생님들 이제 오늘 살펴볼 교과서는요. 요겁니다. 주식회사 천재교과서의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이에요. 음악 감상과 비평은 저희가 음악과 생활사에서 출판된 교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재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 분석반이 항상 좀 앞에 어렵다랄까? 교과서를 먼저 좀 배치를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프린트가 좀 두터울 거예요. 근데 그 두터운 게 내용보다 문제가 많을 겁니다. 문항이 많아진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잡아도 문항을 낼 게 너무 많았고 줄인 것이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정말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교과서까지 한 번에 붙여드리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강의를 좀 잘랐습니다. 오늘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늘 조금 먼저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조금 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먼저 고등학교 교과서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는요. 우선 앞에서 보셨던 음악과 생활사의 교과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음악과 생활 교과서 때는 제가 이 그래프를 안 그려드렸었고 차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사 쭉, 국악사 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교과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교과서들처럼 한번 이걸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감상과 비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악 파트라든가 연주와 관련된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오카리나의 운지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감상과 비평에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비평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교과서하고 비교해 보신다면 가창곡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곡이 제법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서양 감상곡이 엄청 많습니다. 서양 감창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엄청나게 많은 서양 감상곡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뭐 익히 봐왔던 곡들 선생님들께서 약간 어느 정도 서양 음악사나 뭐 이런 데서 보신 곡들로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이 봤던 아이고 저 정도야 하는 곡도 알고 계시는 곡도 많으시겠지만 뭐지 하는 곡들도 꽤나 끼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거슬립니다. 그리고 국악 가창곡이 좀 적고요. 국악 가창곡이 적은데 좀 거슬립니다. 그리고 감상곡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교과서 맞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요. 특히 정제 관련된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의 저희 교재? 예, 저희 교재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 뭐 상세한 설명들이나 악곡이 빠진 상태의 큰 제목들이 쭉 좀 늘어진 것 같은 그런 정도급은 됩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께서 다른 교과서들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는 교과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음감비 교과서들 중에서도 좀 더 눈에 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음악과 생활사 교과서 이야기하면서는 제가 임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학부 3학년이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임용 시험 범위가 어디야 라고 할 때 한번 권해볼 만한 교과서다. 근데 참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이 교과서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만약에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면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이 되는 정도의 난이도랄까? 네, 좀 그런 만약에 실제 교사가 이 교과서를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수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속으로 좀 하게 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볼 게 많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 교과서입니다. 라고 해서 좀 봐주시고요. 저희 이제 교과서를 프린터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과서는요. 생각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우리 여기를 그렇게 볼 거는 아니고요. 보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자 선생님들 중에 여기 정미영 교수님께서는 가끔 제가 선생님들께 뭐 인용을 하거나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국악 관련된 논문들을 이 선생님 논문을 보곤 합니다. 근데 아마 그게 이 교과서 전체 국악 내용들이 좀 심화된 이유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 이유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음악 감상과 비평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서 음악 감상과 비평의 정의 및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선생님들께 요런 부분 읽으실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들은 너무 좋아요. 교과서들마다 굉장히 이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자분들이 쓰셨다는 걸 저희가 읽게 되거든요. 근데 여길 너무 열심히 읽으시다가 이를테면 리머라든가 엘리엇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부분들하고 뭔가 엉키게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 그냥 쭉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감상의 구성 요소 및 특징이라고 하면서 느낌과 이해, 상상과 표현,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감상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낌과 이해, 상상과 표현, 평가는 요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느낌은 뭐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어떠어떠하다. 뭐 상상과 표현은 어떠한 것들이 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가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자신이 어떤 가치와 판단 그것을 분별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감상이라고 한다면요. 평가 감상의 비평은요. 비평은 말 그대로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좋고 싫음을 판단하여 구별하는 평가가 가장 도드라지는 행위가 비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평의 구성 요소를 기술과 묘사, 해석, 평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맥락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비평과 관련되어서 기술과 묘사는 이러한 내용들, 어떠한 것들이 설명되고 있어, 어떠한 것들이 묘사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평가와 맥락을 제시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페이지에서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가 연결이 되면서 감상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 머리를 그려놓고 비평을 나란히 놓고 감상과 비평을 비교한다면 감상은 조금 더 주관적이고 비평은 조금 더 객관적인 쪽에 더 무게를 실는 행위이다라고 비교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저자의 관점으로 가면 또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만큼 선생님들께서 읽어봐 주시는 선에서 그치시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과서로 시험을 보시거나 하는 고등학생도 아니실 것이고요. 저희가 봐야 되는 감상과 비평에 대한 이런 글들이 요거 하나도 아닌 만큼 저희가 너무 하나에 얽매이거나 여기서 나오는 말을 액면 그대로 요것만 본다거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과서에 챕터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챕터는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1번 챕터는 시와 음악입니다. 시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과서인데요. 시와 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를 문학으로 바꿔보시면 되는데요. 음악과 문학이 되겠죠. 음악 감상과 비평의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는 음악은 음악인데요. 시와 음악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요. 시를 노래한다. 시처럼 음악처럼 이런 식의 작은 제목들을 붙여놓아서 음악과 문학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마다 어떻게 교과서의 주제를 잡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지가 다른데
저는 아까 그냥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가창곡이 꽤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창곡이 꽤 있는 이유가 여기서는 가창이라는 걸 노래를 어떻게 하는가, 발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고등학교 보통의 음악 교과서. 음악 교과서라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발을 어떻게 벌리고 가슴을 어떻게 하고 흉곽을 어떻게 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의 가창곡은 문학과의 연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가창곡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이 노래를 멋지게 잘 부른다 해서 그치지 않고요. 감상과 비평 교과서인 만큼 문학과의 연계를 말하기 위한 챕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 그러한 내용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곡은요. 같은 출판사 천재에서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판사 천재 음악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똑같은 조성의 윤동주 씨 조범진 작곡의 별에는 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노래하는 악곡이라는 측면에서 나왔던 곡입니다. 그에 비해 이번 교과서에서는 음악과 감상이라는 교과서답게 이번엔 시인 윤동주의 생애를 살펴보고 제제곡의 노랫말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낭독해보자 이렇게 해서 문학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윤동주의 유고 유일한 시집이죠. 그 시집이 한번 나왔었고요. 선생님들 이 시는 무척 깁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기에 썩 편하지 않은 시어들도 제법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 전체를 다 가지고 만든 가곡은 아니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를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묶어가지고 가곡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하여 별 해는 밤을 가곡으로 만든 악곡입니다. 자, 학습 목표도 시가 전달하는 심상을 이해하여 제제곡을 감상하고 작가의 의도와 표현을 찾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시를 먼저 읽고 시의 느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 노래는 이미 이전에도 보셨으니 오늘은 노래 이야기보다는 이쪽으로 좀 와보시죠. 성악가 김대영의 싱글 앨범 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에 수록된 곡이다 라고 하면서 악곡에 대한 설명을 쭉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저희가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도는 그냥 인류 상식에 가깝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욕심 한번 볼까요? 제제곡을 감상하고 노랫말 중 작가가 처한 현실과 마음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플러스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제제곡을 감상한 다음에 노랫말 중 작가가 처한 현실과 마음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자. 저는 영화도 안 봤습니다만 동주였나 하는 영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 소망하는 것, 희망이 찾아온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화성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화성을 붙인다거나 정확한 리듬으로 노래 부른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노래 안에서 문학적인 메시지들을 작가가 의미하는 바를 특히 시인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문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음악 감상과 비평에 제시되어 있는 악곡이 음악 교과서에 있는 악곡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시를 좀 한번 노래를 들어보셔도 좋겠고요. QR코드 활용하셔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과 소망, 희망이 찾아오는 세상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한 30초 정도만 드려볼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걸 궁금해 하실 때 어떤 답을 내실까 싶어서 제가 어제 챗GPT한테 이걸 시켜봤습니다. 저는 챗GPT에 꽤나 많은 회비도 내고 있는 유료 회원으로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하더군요. 챗GPT를 아주 못 쓰겠구나. 너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꺼버렸는데 드릴 말씀은 믿지 마시라. 믿지 마시라. 챗GPT한테 예의 답을 구하지 마셔라. 챗GPT한테 이걸 물으면요. 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답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을 겁니다. 모릅니다. 모르고 있을 거예요. 별에는 밤을 줘도 맥락을 잡지 못할 겁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은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겨울입니다. 여기 보시면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이렇게 돼 있어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덤, 겨울 이런 것들이 고난과 시련을 뜻합니다. 그래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은 고난, 시련 그리고 이 예민한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젊은 시인은 식민지 하에 있는 자기 조국 자체가 무덤이고 겨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현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 소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향과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어두운 밤에 지향하는 것,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별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 안에서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구하고 지향하는 게 추억, 사랑, 쓸쓸함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지향은 별이라고 보시면 한 단어로 딱 응축이 될 수 있겠죠. 희망이 찾아온 세상은 아까 어두운 것의 반대면 됩니다. 어두운 것의 반대. 그러니까 아까 겨울이었죠. 겨울이 어둡다면 봄이 희망이 될 거고 무덤이었고 파란 잔디가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만들었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국어책에서 보고 예, 문학책이랑 이런 것들을 뒤져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챗GPT 믿지 마시고 그냥 제가 나을 겁니다. 이 순간에는.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시어들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제주곡을 불러오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 시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가 말하고 있는 악곡의 이해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타겟팅이 정확하달까요? 굉장히 보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교과서였습니다. 다음 악곡으로 갑니다. 산요합니다. 나 저 노래 알아 하실 분도 계시고요. 요즘 부쩍 유튜브 보시면 합창곡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요. 공연 굉장히 많이 되는 시일 거예요.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죠. 김소월 시인의 악곡을 합창으로 만들어낸 혼성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합창제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별로 도와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다시 음악과 문학의 관계. 왜냐하면 이 챕터의 제목이 시와 음악이었기 때문에요. 김소월의 산유화를 읽고서 시어의 함축된 의미와 표현을 생각하며 감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라고 하면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지네 라고 하는 산에는 꽃이 피네 라고 하면서 꽃이 일종의 존재를 말을 하고 있다면 꽃이 지는 것은 존재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시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리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보리수를 처음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수부터 프린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리수 잠깐 끊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할 일. 독일어 딕션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독일어 딕션은 이미 선생님들하고 저는 뭐 한 게 있다. 뭐 이힐리베 디힐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링크도 걸어드렸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지금 독일어 딕션 표가 그려져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서 노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의 2차 시험을 위해서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놓으시면 레슨 받으시기도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성이 아니라 지금 E 메이저로 나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E 메이저 조성으로 나와 있는 요 곡을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요 악곡에서는요. 이렇게 4개의 악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건 1절입니다. 이렇게 4개의 악구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은 1절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곡은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의 5번째 곡입니다. 겨울나그네의 5번째 악곡으로 얘는 우리가 흔히 변형된 유절 형식의 대표적인 악곡이라고 말합니다. 변형된 유절 형식의 대표적인 악곡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송어라는 악곡과 그 겨울나그네의 첫 번째 곡인 구테나하트 안녕이라고 하는 악곡하고 함께 아주 유명한 변형된 유절 형식의 대표적인 악곡이라고 말해요. 변형된 유절 형식은 유절 형식, 절이 반복이 되되 어떤 절에선가 조성이 바뀌거나 하는 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한번 주고 나타나는 유절 형식을 말하는데 그런 걸 변형된 유절 형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1절만 주면서 하나의 조성으로 만들어진 한 절짜리밖에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이 곡이 변형된 유절 형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뭐기 때문에 시와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서쯤 세워놓고 선생님들하고 저는 오늘 연가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저요. 아마 올해 저희 낭만주의 수업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연가곡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학부생들한테 보통 연가곡 정의하실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한 사람의 시집에서 시를 발췌해서 줄거리가 쭉 이어지도록 만든 가곡을 연가곡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거의 뭐가 하나 걸리게 되냐면 조건이 한 사람의 시집에서 시를 발췌를 해서 줄거리가 쭉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연가곡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요즘 교과서들이 점점 한 사람의 시집에서라는 말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렴풋이 드렸어요. 선생님들께 이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사전들이나 음악사전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음악세계에서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에서 만든 딕셔너리 오브 뮤직이라고 해서 음악 사전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이 영어 제목이 달려 있어가지고 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서 송사이클 연가곡을요.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개의 가곡 모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개의 가곡 모음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곡가라는 기준은 잡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버드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하버드 딕셔너리 오브 뮤직, 이 책은 말 그대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 나온 음악사전에서는 음악적으로 일체감, 엔터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래들을 연결한 노래들이라고 말해요. 노래들이 연결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듭니다. 이 하버드 딕셔너리에는 예를 들면 이라고 하면서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그 예를 든 쭉 작품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의 시인이 쓴 시를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쭉 예를 들고 있어서 그냥 은연중에 보통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 한 사람의 시인의 시집에서 시를 발췌를 해서 그것이 줄거리가 연결되도록 하면 당연히 음악적으로 일체감이 형성되도록 한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 이를테면 실제로 만홍이라는 여인을 주제로 한 연가곡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다 제각각이에요. 시인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럼 만홍이라는 주제, 만홍이라는 아주 약간 파무파탈 같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를 주제로 한 각기 다른 시인들의 시를 가지고 만든 송 콜렉션. 제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래 모음이 있다면 그걸 연가곡이라고 불러도 될까? 라고 말한다면 여기 주제대로 한다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된다. 왜?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의 작곡가가 아니라고 해도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면, 줄거리가 연결된다든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든지 한다면 연가곡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하버드 사전에 나오는 백조의 노래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이 백조의 노래는 이야기하면서 1828년에 슈베르트의 나머지 노래들, 마지막 노래들을 가지고 출판된 것들인데 어느 시인의 무슨 곡, 어느 시인의 무슨 곡, 어느 시인의 무슨 곡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얘를 마치 연가곡으로서 자주 공연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그 카테고리에는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하게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시인도 여러 사람이고 뭐가 더 중요하다? 주제적으로 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주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연가곡을 정의하는 것은요, 선생님들, 한 사람의 시인의 시집에서 주르르르 붙어 있다면 그건 100% 연가곡이고요. 주제나 줄거리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뭐 이래서 정말로 뭐 아이들의 죽음이라든가 뭐 어떤 아이들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노래가 여러 사람의 시인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공통된 이야기나 동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연가곡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연가곡의 정의를 이렇게 잡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가곡을 몇 개 모아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하나로 엮어 만든 음악작품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연가곡의 정의와 되게 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요, 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어체처럼 많이 사용을 했던 한 사람의 시인의 시집에서
시를 발췌하여 그들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줄거리가 있을 수밖에. 그리고 주제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로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겨울나그네는 정처 없이 방랑을 떠난 젊은이가 이래도 외롭고 저것을 보아도 외롭고 정말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을 노래하는 곡들로 연관되어 있지, 내가 걸어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좀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며칠날 여기를 갔다가 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줄거리마저도 완벽하게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하는 줄거리를 가진 연가곡은 글쎄요, 물방앗간 아가씨, 여인의 사랑과 생애, 요런 작품은 똑 떨어지게 줄거리까지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되는 줄거리가 다 갖춰진 연가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겨울, 그리고 방황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한 사람, 그 하나의 시집, 이렇게까지 본다면 연가곡 맞죠? 당연히.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들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께 오늘 연가곡의 최근 정의들, 책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정의들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일로 옵니다. 밀러의 시를 읽고 화자의 감정 변화를 추측해보자. 1절은 위에 교과서에 있는 악보의 노랫말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현재의 괴로움과 절망, 그리고 안식을 주는 그 보리수나무를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3절에서는 힘들어도 되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리수나무가 주는 위안을 기억하고 간직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총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그 앞과 뒤에 모두 아주 인상적으로 이 곡들을 연결하는 전주와 간주가 붙게 되죠. 오늘은 이 전주, 간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주, 간주 이야기를 선생님들하고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절 전주, 그리고 이 전주가 끝나고 나면 노래로 가게 될 텐데요. E 메이저의 1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E 메이저에서 1도로 시작을 했다가요. 2절은 아까 보신 대로 가사가 나는 오늘 밤 깊은 밤에 오늘도 깊은 밤에 그곳을 떠올려 보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눈을 감는다, 감아보았다 라고 하는 좀 어려움, 현재 좀 외로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E 마이너로 진행을 하죠. E 마이너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해볼까요? E 메이저에서 E 마이너로 간 것을 전조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E 메이저에서 E 마이너로 간 것은 그냥 장단조 혼용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조로 변했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E 마이너로 갔죠. 조표도 아예 바뀌어 있고 보셔도 아시겠지만 레샵이 붙으면서 리딩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E 마이너로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다시 E 메이저로 돌아오게 됩니다. E 메이저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의 전반부인데요. 3절 전반부는 2절의 후반부서부터 이렇게 해서 3절 전반부로 넘어오게 될 거거든요. 조성 바뀐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순간적으로 이화음이 이상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E 메이저에 미, 파샵, 솔, 라, 시, 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거 그냥 도미솔로 잡으셔서요. 6도 차용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요거를 쓰는데요. 안 쓰셔도 큰일은 아닙니다. 안 쓰셔도 큰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화음 그냥 크게 잡아서 요렇게 잡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서 이 메이저에 6도에 대한 차용, 도, 미, 솔로 구성되는 도, 미, 솔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마디는 첫 박을 1에 4,6으로 잡으셔도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5도로 잡겠습니다. 5도로 잡겠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도는 그냥 보조적인 화음이라고 본다면, 보조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C, 레샵, 파샵해서 이렇게 잡아볼까 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에 격렬한 화음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쪽까지 보긴 좀 그렇고요. 전쪽까지 보기는 그렇고 그냥 화성적으로 약간 좀 유동성이 좀 나타나다가 그냥 여전히 이 메이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에 더 들어가면 더 고약한 화음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악곡을 굉장히 길게 봐야 되거든요. 길게 보는 거는 지금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지금은 일단 우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 교과서에서는 리트를 정의합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독일 가곡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19세기에 크게 발달을 했고요. 저희가 리트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릴 위험이 있어서 쿤스트리트, 예술 가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던 시기였고요. 피아노는 현대만큼 발달을 하게 되죠. 이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시만 읽었을 때보다 노래를 피아노 반주에 붙여서 하니 시도 시대로 노래도 노래대로 더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 장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반주에 머무르지 않는 피아노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 피아노가 그 성악을 아주 견고하게 받쳐주기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이 기가 막힌 장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리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낭만주의시, 피아노 개량, 예술가곡이 만들어졌고 중산층이 예술가곡을 애호하면서 널리 연주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작품들이랑 잠깐 소개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화성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면 저도 좋겠긴 한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거 아니어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겠습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다음 학곡은 노랫가락입니다. 정말 대단한 교과서인데요. 노랫가락입니다. 시작을 좀 해볼까요? 시와 음악이에요. 이 곡은 경기 민요 중 하나로 3장 형식의 시조와 구성이 비슷하여 무녀 시조로 일컫는다. 오케이. 제제곡의 노랫말은 기존 작자 미상의 시조시, 충시는 만조정이호와 초장 부분은 같고 중장 이후는 내용이 다소 다르다.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노랫가락의 유래와 특징을 알아보자. 원래 노랫가락은 무가에서 출발하였다. 조선 고종 때 무당들이 궁중에 드나들 때 알려지기로는 명성황후가 점 치는 걸 엄청 좋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점을 치는 걸 좋아했다는 좀 말이 문제가 있다. 굿하는 걸 좋아했어요. 굿하는 걸 좋아했대요. 이게 아들이 몸이 약해서 전국에 있는 그 무당들을 불러들여서 그 굿을 많이 했는데 그때 무당들이 궁중을 드나들면서 시조시를 얹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퍼져나갔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시조시와 무가와 민요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노랫가락에 대해서 무가다,
무가 시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민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말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도 여기 나오는 대로 뭐 무녀 시조라고도 일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거 실제로 들어보시면요. 시조 느낌이 그렇게 나나? 일단 첫 번째, 시조 느낌이 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템포가. 그래서 이거 그렇게 시조 느낌 잘 안 납니다. 8분 음표가 거의 100이 넘어요. 8분 음표가 100이 훨씬 넘고요. 그래서 뭐 130 잡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8분 음표 기준으로 130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릅니다. 상당히 템포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저희 갑자기 왜 5선이야? 그러면 5선 조금 있다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있다가 요것도 조금 있다가 그러면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첫 번째, 아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조시와 초장은 갖고 중장 이후가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시조시와 초장이 갖고 중장 이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챗GPT를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서 진짜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얻으려고 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은 고전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뭐 소스를 구하겠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소스를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챗GPT한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집에 이런 자료는 정말 굴러다니도록 많은 사람이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들께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구했더니요. 충신은 만조종이요. 효자는 가가제라. 효자는 가가제라. 그 다음 시조를 가르쳐줘라고 보냈더니 아주 자기 멋대로 막 시조를 짓고 있지를 않나 별짓 다 하더라고요. 절대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시조입니다. 이게 시조입니다. 그래서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연려 아니고 그냥 효자는 가가제라. 우리 성주는 애민적자 하신한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성주는 제가 한자를 좀 잘못 붙였습니다. 성주는 그냥 요 성주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는 제가 한글에서 갖다 붙이다가 좀 뭐 잘못됐습니다. 명천이 이 뜻을 아로셔 우순풍조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순풍조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고대 시조입니다. 진짜 시조. 그리고요. 충신은 조정마다 가득하고 효자는 집집마다 있고 우리 성주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그 성스러운 임금님. 우리 임금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어버이시니 밝은 하늘이 그 뜻을 아시고 비와 바람이 순조롭게 해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시조고요. 요게 노랫가락입니다. 이게 노랫가락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조하고 초장은 비슷한데 뒷부분이 달라진다가 요 얘기하는 거고요. 요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랫가락에 대한 설명은 이건 또 왜 가지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가져온 이유는요. 이게 한민족 무슨 사전? 한민족 대사전인가? 그건데요. 고종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잠 이상의 삼죽금보에는 무녀시조의 검은곡 악보가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선생님들 거기에 경기 민요 중 하나로 3장 형식의 시조 구성과 비슷하며 무녀시조라고도 전한다라고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무녀시조와 현행 시조곡조를 비교한 결과 무녀시조는 시조곡조의 축소형이고 1920년대의 무녀유가이며 현재의 노랫가락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연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랫가락이 무당 노래에다가 시조를 얹어서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시조 곡조를 축소시켜서 변형시킨 거에다가 시조시를 얹어서 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무당이 부르는 노래에다가 시조를 얹어서 부른 거라기보다는 시조 곡조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변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나라 한민족 대사전에서는 얘를, 그러니까 무당들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무가 저런 무가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굿할 때 부르는 노래, 굿할 때 부르는 노래에다가 시조시를 얹어서 불렀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시조의 곡조를 압축을 해서 좀 압축을 해서 변형시켜가지고 시조시를 얹어서 불렀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요, 선생님들 저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장단만 봐도 5박하고 8박 장단을 사용하고 있고 분명히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조를 부르는 그 시조가락을 좀 축소를 하고 후딱후딱 부르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단이 시조의 축소형이고, 오케이, 형식은 유절 형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유절 형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멜로디로 이 시조도 부르고 저 시조도 부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조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케이 이러면서 볼 수 있고요. 있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그러면 저랑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왜 교과서에 5선을 그려드렸는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분명히 한국민족 대백과사전인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지금 링크 걸어드렸잖아요. 저거 그대로 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음계는 시조와 같은 삼음음계 계면조에 속하며 종지도 시조와 같다. 악보 가봅시다. 우선을 그릴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에다밖에 못 그려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악보 크게 보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좀 한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맨 마지막 두 마디만 한번 봅시다. 누리리라. 실음은 장이도 높다는데 뭐 전체적으로 장이도 낮아졌으니까 별 상관없을 거고요. 도레도라솔 이렇게 되거든요. 도레도라솔. 삼음음계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삼음음계로 보시는 분들은 이 곡의 주요한 음은 솔, 도, 레, 삼음으로 보십니다. 이 곡의 중요한 음들은 솔, 도, 레로 보시고, 그래서 이 곡에서 중요한 종지는 도에서부터 솔로 떨어지는 사도 하행이라고 보십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시냐? 바로 장사훈 선생님 생각이십니다. 이건 장사훈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장사훈 선생님, 한만영 선생님 생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 곡이 시조에서 왔다는 거 알겠는데 경기 민요 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곡을 정말 그렇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곡이 도레도라솔 뭐 이렇게 보일 때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 안 보고 솔, 라, 도레미의 경토리에 가깝다라고 해서 경토리 형태로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못지않이 계십니다. 못지않이 계십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 곡에 대해서 찾으신다면 이 두 가지 의견이 반드시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지않이 선생님들께서 경기민요 노랫가락 찾으시면 왼쪽 것도 보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들으시면 왼쪽같이 들리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왼쪽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완전히 경기도 민요화 되었기 때문에 오음계로 들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전히 도, 솔 하면서 뚝 떨어지고 얘는 삼음음계 계면의 시조 느낌이 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한마디를 더 얹어서 선생님들 머리를 어지럽혀 드릴 생각은 아니어야 하는데 국악개론 쓰신 김영훈 선생님 말씀을 잠깐 얹어본다면 김영훈 선생님께서는 시조가 계면이냐라는 질문까지 하시잖아요. 시조가 정말 계면이냐라는 말씀까지 하셔요. 그래서 시조는 평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예 시조를 평조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고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프린트로 갑니다. 두 가지 의견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랫말은 반드시 시조라야 하고 네, 시조여야 합니다. 종장 끝 삼음절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근대에는 생략하지 않기도 한다. 생략했나 안 했나 한번 볼까요? 끝에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한다? 누리리라를 안 불러야 되거든요. 부르고 있거든요. 부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끝.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안 부르기도 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장단은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하면 장단 이야기 좀 해봐야 돼요. 먼저 악곡. 저야 폐기 가능한 PDF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쓰는데 선생님들께서야 그러실 거 아니고. 시조는 58858이잖아요. 초장이. 근데 얘는 588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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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죠. 노랫가락이. 58858, 58858, 5858 이게 시조입니다. 58858, 5858, 5858이 시조이고요. 노랫가락은 58855, 58855, 그 다음에 5855, 585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랑 조금 다른 애를 봤어요 라고 하신다면 공부 많이 하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시작이 5박이 아니라 3박이네 봤어요 라고 하시면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거고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제가 못 도와드릴 곳까지 가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너무 넓히시면 진짜 공부 너무 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좀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과서에도 어쩌다 실리는 악곡에 대해서 너무 좀 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템포가 빠릅니다. 선생님들 보통 평시조가요. 4분음표 기준으로 해서 4분의 5박자다 그럼 4분음표가 막 30, 막 이렇게 돼 35, 막 이런데요. 지금 이 곡은 8분음표 기준으로 적기는 했습니다만 8분음표 130,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요. 더러러러를 거의 안 칩니다. 더러러러를 거의 안 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장단 형태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제일 많이 쓰는 장단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혹시 학원에서 요거랑 좀 다른 장단 형태를 배우셨다면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더러러러를 별로 안 쓴다. 그리고 요 보고 계시는 장단 형태가 제일 흔하게 쓰이는 장단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외우시면 선생님들께 별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2011년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휴가 연료는 가가제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2011년 기출문제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하여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너무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노랫가락은 한번 확인 요망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까지 연결하면서 보실 내용들은 요 정도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노랫말로 된 노랫가락을 감상하고 노랫말에 따라 곡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각하여 발표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이춘희 명창이 나오시는데요. 이게 경기 민요로 많이 노래 불렸기 때문에 이춘희 명창이 사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를 노래함 우락 바람은입니다. 여창가곡 우락이 나왔습니다. 여창가곡 우락이 나왔는데요. 여창가곡 우락 바람은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우락에서는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곡은 남창가곡하고 여창가곡이 있습니다. 남창가곡하고 여창가곡이 있고 가곡에는 농, 낙, 편이 뒤에 붙거나 앞에 붙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편락, 편수대엽 이렇게 붙으면 편자가 붙으면 이건 십박장단이라는 뜻입니다. 십박장단은 이를테면 4분음표가 한 70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보통 때 4분음표가 막 30, 뭐 이수대엽 같으면 20까지 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지만 가사를 아주 촘촘하게 노래 불러서 조금 빠르게 연주가 되죠. 제가 조금 빠르게 연주가 된다는 게 사실 저 30이나 20인 곡에 비하면 무지 빠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4분음표 70은 현대인들한테는 이것도 느립니다. 그냥 저희가 들었을 때 편락은 따 뭐 이 정도로 해갖고 그냥 그래도 그냥 뭐 예, 그냥 듣기에 아주 뭐 번잡할 정도는 아닌 정도? 뭐 그 정도의 템포죠, 사실은. 자, 어쨌든 편이 붙으면 가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16박으로 노래하는 농이 붙거나 낙이 붙는 얘들은 가사가 많다라는 걸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농하고 낙도 가사 엄청 많습니다. 가사 엄청 많아서요. 자, 선생님들 요게 가곡 중에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지요. 시조로 치면 얘가 초장 아닙니까? 요게 중장이고요. 요게 종장인데 초장은 조금 늘었어요. 이걸 구분하시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창이 밝았느냐 정도의 지동치듯 불고니까 조금 늘었고 노고질이 우지진다에 보면 구준비는 붙듯이 온다니까 조금 한두 자 정도 늘었구나. 근데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요 정도여야 되는데 눈정의 거루님은 오늘 밤 서로 만나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보니까 엄청 늘었구나 라고 해서 아 글자 수가 많이 늘었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장이 어떻게 될까요? 사장 있는 부분은 세 글자밖에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옥이 곧 오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늘었죠. 자, 그러면 그곳을 요렇게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놓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요게 우락인데요. 교과서에 요쯤 나왔으면 이제 조금 멜로디 아셔야 된다. 멜로디를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여창가곡이거든요. 여창가곡은 여자가 부르는데 알맞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원래는 음이 상당히 높아요. 음이 높은데 지금 그걸 좀 낮춰서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우자가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우자는 우조, 즉 가곡에서 우조라는 말은 평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성된? 황태중임나무로 구성된 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황태중임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나? 라고 하시면 네, 맞아요. 황태중임나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황태중임나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황태중임나무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가락에서 가락을 수정 정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수정 정리된 악보이기 때문에 좀 악보가 많이 정돈이 되어서 많은 그 가락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악보와 함께 국립국악원 악보나 뭐 다른 걸 좀 병용을 하시면서 이 원래 노래 부를 때의 높이랑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거 아니어도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요, 선생님들께 이거 아니어도 얘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얘 좀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천재 교과서의 히트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15 교과서서부터 갑자기 교과서에 이런 표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요 말씀 드리면서 뒤에 악곡하고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곡은 앞에 대여음이라고 하는 전주가 옵니다. 전주에 시작하는 해당하는 대여음을 쭉 연주를 하고 오죠. 그리고 대여음을 연주를 한 다음에 자, 노래하세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노래를 할 때 그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딱 하면서 반주가 다 같이 시작이 되느냐?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도 악보에 보면 악보에 끄득하게 반주가 다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장구보도 다 적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구보 적혀 있습니다. 장구보가 적혀 있는데요. 장구보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 요즘 현대에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대여음이 연주를 하다가 딱 멈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혼자 시작하도록 둡니다. 혼자 시작하도록 둡니다. 이렇게 혼자 시작하는 것을 내드름이라고 하지요. 이 내드름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노래하시는 분이 주니까 이 노래하시는 분께서 나 오늘 이 정도 템포로 노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겸 전체적으로 잡는 분위기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프로들끼리 하는 세상에 뭐 그런 정도야. 잘 믿겨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바람 하면서 노래하시는 이 부분에 딱 혼자 노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요. 선생님들 들리는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느냐 하면 아주 가볍게 장구가 여기를 콕 찍습니다. 지금 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덕이라기보다는 가볍게 딱 찍습니다. 이 소리가 들릴락 말락하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기덕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확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7박에서 장구가 시작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시고요.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본은 무장단 오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씁니다. 선생님들 제발 이거 해가지고 어느 게 맞아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전공자한테 물으면 무장단 오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만큼 계시고요. 무장단 6박이지 무슨 5박이 하시는 분들 이만큼 계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짚어주고 기덕을 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짚는 박부터 세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어차피 기덕 소리부터 정확하게 나는 거지 무슨 6박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교과서. 요거 아마 이번에 교과서 바뀌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 7박에서 시작하지만 요즘은 6박에서 시작하기도 함이 이게 2015 때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갔습니다. 국립국악원보에서는 무장단 5박이라고 하고 국악개론 책에서도 무장단 5박에서 6박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국악 가곡보 같은 거 있잖아요. 가곡 선생님들 쓰신 책들 보면 7박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박에서는 검은고 가야금이 들어옵니다. 검은고 가야금이 들어오고 전체 모든 악기가 다 들어오는 박은 12번째 박입니다. 12번째 박입니다. 무조건 외우기. 무조건 외우기. 천재교과서 히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2015년 교과서에 실리자마자 시험에 나와가지고 은간비에도 똑같이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것 중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건 속소리 부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속소리는 여창가곡인데 여창가곡에서 속소리, 높은 소리, 가성으로 노래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도 저희는 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가성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속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내드름이라는 표현까지 해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 부분이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요 차시를 이 정도에서 잠깐 끊어 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